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2025년 대법원 민사 전원합의체 판결문입니다.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또 실무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판례 하나가 바뀌면 우리가 일하는 방식 또 사건을 보는 관점 전체가 달라지니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실무를 정말 뒤흔들 만한 핵심 판결 3가지를 집중 분석해 볼 텐데요. 바로 중도상환 수수료, 소멸시효, 그리고 추심 명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특히 이번 판결들은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법리를 바꾼 것들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결론만 외워서는 절대 안 되고요. 왜 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 깊은 속뜻을 이해해야만 이게 진짜 내 지식이 되고 또 실무에서도 응용할 수가 있죠. 맞아요. 저도 자료를 읽으면서 느낀 건데 겉으로 보면 이 세 사건이 다 따로 노는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가만히 뜯어보면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있더라고요. 대법원이 점점 더 형식보다는 실질, 또 불필요한 절차보다는 효율, 그리고 정보가 부족한 약자 보호, 이 가치에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 이 3가지 키워드를 나침반 삼아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 관점으로 보시면 판결들이 훨씬 입체적으로 보일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금을 미리 갚을 때 내는 돈인데 이게 이자 제한법상 이자냐 아니냐 정말 오래된 논쟁이었죠? 네, 아주 오래됐죠. 결론은 이자가 아니다로 나왔는데 잠깐만요. 상식적으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일찍 갚는다는데 은행 입장에선 돈을 빨리 돌려받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왜 손해가 되죠? 바로 그 지점이 이 판결을 이해하는 첫걸음이에요. 채권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를 들어 5년 동안 꾸준히 이자를 받을 걸 기대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1년 만에 원금이 다 들어와 버려요. 아, 그럼 남은 4년 동안의 이자 수익이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또 그 돈을 다른 데 다시 대출해 주려면 그에 따른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요. 어쩌면 그 대출을 해주려고 조달했던 자금의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앞으로 받을 이자를 못 받게 되니까 그게 손해다. 이런 관점이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예상치 못한 손해를 미리 정해두고 배상받는 개념. 이게 바로 중도상환 수수료의 핵심이고 그래서 판결문에서도 이걸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랬군요. 네. 금전대차의 직접적인 대가인 이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 그러니까 만기까지 돈을 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발생한 채권자의 손해, 이걸 미리 약정한 손해배상금으로 본 거죠. 민법 제468조가 그 근거가 되고요. 이처럼 법률 관계의 실질이 뭐냐, 여기에 집중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논리는 이제 이해가 가네요. 근데 이걸 굳이 이자로 보면 어떤 큰 문제가 생기길래 대법원이 이렇게 성격을 딱 구분한 건가요? 만약 이걸 이자로 보게 되면 이자 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넘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 그걸 초과해서 받으면 이자 제한법 제8조에 따라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아, 형사처벌까지요? 네,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거죠. 형사처벌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무엇이 이자에 해당하는지를 아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금이라는 성격이 이렇게 뚜렷한데 이걸 무리하게 이자로 봐서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이런 취지죠. 그렇군요. 근데 제가 알기로 예전에 대부업 관련 사건에서는 이걸 간주이자로 본 판례도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좀 충돌하는 거 아닌가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판결문에서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대부업법은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진 법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민사채권 관계하고는 규제의 필요성이나 강도가 다르다는 거죠. 아, 법의 목적 자체가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업법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례를 일반적인 이자제한법 사안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은 겁니다. 좋습니다. 논리는 명확한데 채무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이자가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은행 같은 채권자가 마음대로 엄청나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채무자 보호에 좀 구멍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대법원도 당연히 그 점을 고려했죠.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채무자를 보호할 다른 장치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다른 장치요? 네, 첫째, 이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니까 만약 금액이 부당하게 너무 과하다 이렇게 판단되면 법원이
이자제한법 제6조에 따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고요. 둘째는 약관 형태로 계약했다면 약관규제법에 따라서 이거 불공정한 조항이라 무효다 이렇게 다툴 수도 있는 거고요. 와,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실무에서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너무 과하다 싶으면 이자 제한법 위반이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손해배상액 예정이 너무 과하니까 깎아주세요 이런 방향으로 소송 전략을 짜야겠네요. 정확합니다.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네요. 네, 패러다임이 바뀐 셈이죠. 첫 번째 판례가 금융기관과 채무자 사이의 힘의 균형을 손해배상이라는 실질에 맞춰 조정한 거라면 두 번째 판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정모가 부족한 일반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십 년 된 법리를 아예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변화죠? 네, 소멸시효가 완성된 빚을 일부 갚았을 때의 법적 효과에 대한 판결인데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과거의 추정 법리를 완전히 폐기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효가 완성된 걸 알면서 그 이익을 포기했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추정하지 않는다. 네, 이건 채권 추심 실무에 거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내용입니다. 수십 년이나 유지되던 법리를 바꿀 정도면 기존 법리에 정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건가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기존의 그 추정 법리가 우리의 경험칙, 다시 말해 상식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상식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알려면 시효 기간은 얼마인지, 계산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중간에 중단 사유는 없었는지 이런 복잡한 법률 문제를 다 알아야 하잖아요. 아, 일반인이 이걸 어떻게 정확히 알겠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죠. 내가 안 갚아도 되는 빚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굳이 그걸 갚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얼마나 되겠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판결문에서도 채무 면제라는 중대한 법적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례적인 일을 단순히 빚 일부를 갚았다는 그 행위 하나만으로 쉽게 추정하는 건 현실하고 안 맞는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에만 있는 좀 독특한 법리였다는 점도 고려가 됐고요. 듣기만 해도 채무자 보호가 엄청나게 강화됐다는 느껴지네요. 근데 채권자 입장에서 한번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채무자 보호, 취지는 정말 좋은데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채권자 입장에선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도 포기했다는 걸 증명하기가 이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네. 이러면 정당한 채권 회수까지 막히는 건 아닐까요? 물론 채권자의 입증 부담이 훨씬 커진 건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입증 책임이 180도 전환된 거니까요. 180도요? 네, 과거에는 이게 추정됐기 때문에 오히려 채무자 쪽에서 나는 시효 완성 사실을 정말 몰랐습니다라고 증명해야 했어요. 아, 반대였군요. 네, 근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죠.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된 걸 명확히 알았고 그럼에도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걸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해요. 뭐랄까 채무자의 속마음을 증명해야 하는 셈이죠. 와, 이건 정말 실무에서 엄청난 허들로 작용하겠는데요. 예전엔 그냥 채무자가 돈 갚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소송을 해볼 만했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채무자의 속마음까지 입증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래된 채권에 대한 추심이나 소송 전략은 완전히 새로 짜야 할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당한 채권 회수를 막으려는 게 아니에요. 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소액을 변제했다는 이유만으로 갚지 않아도 될 빚 전체를 떠안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을 막아야 한다. 이 약자 보호라는 대원칙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채무자 보호라는 흐름이 정말 명확하네요. 그런데 이런 채권 채무 관계가 더 복잡해질 때도 있잖아요. 채무자가 또 다른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얽혀 있는 경우처럼요. 마침 세 번째 판례가 바로 그 복잡한 상황에서의 소송 효율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판결이죠. 상황이 좀 복잡한데 한번 쉽게 풀어보죠. 자, 채권자 A가 채무자 B에게 돈을 받을 게 있어요. 네, 그런데 B는 또 제3자인 C에게 받을 돈이 있고요. 이때 A가 법원에서 B가 C에게 가진 채권을 내가 대신 추심하겠다는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래 채권자인 B가 C를 상대로 내 돈 갚아라 하고 직접 소송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예전 판례는 없다고 봤었죠. 맞아요. 기존 판례에 따르면 추심 명령이 내려지는 그 순간 원래 채권자인 B는 소송할 자격, 즉 당사자 적격을 잃는다고 봤어요. 오직 추심 명령을 받은 A만이 소송을 할 수 있었죠. 네.
근데 이게 현실에서 아주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어떤 불합리한 결과요? 제가 아는 한 법무사님이 실제로 겪으신 일인데요. 채무자 B를 대리해서 C를 상대로 2년 동안 정말 힘들게 소송을 진행해서 거의 다 이겼어요. 2년 동안이요? 네. 그런데 판결 선고 직전에 B의 또 다른 채권자가 갑자기 B의 그 채권에 대해서 추심 명령을 딱 받아버린 거예요. 아, 타이밍이 참. 그러자 법원이 기준 판례에 따라서 B가 당사자 적격을 상실했다면서 그 2년간의 노력이 전부 담긴 소송을 그냥 각하해버렸습니다. 세상에. 정말 허탈한 상황이죠? 와, 2년 동안 진행한 재판이 하루아침에 그냥 물거품이 된 거네요. 이건 정말 비효율적인데요? 바로 그 소송 비효율이 이 판례 변경의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결론을 바꿨어요. 이제는 추심 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대법원이 내세운 구체적인 논리는 뭔가요? 왜 자격을 잃지 않는다고 본 거죠? 첫째, 권리의 주인이 누구냐는 문제예요. 추심 명령은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이나 자격만 A에게 주는 거지 C에 대한 채권 자체가 A에게 완전히 넘어가는 게 아니다. 채권의 주인은 여전히 B라는 거죠. 아, 주인은 B다. 네. 그러니 주인이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하는 건 당연하다 이런 논리예요. 둘째, B가 소송하는 목적은 당장 돈을 받아 챙기려는 게 아니라 판결문이라는 집행권한을 확보하려는 거니까 문제없다고 봤고요. 마지막으로 B 입장에서도 자기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나중에 추심 명령이 취소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 판결을 받아둘 실익이 있다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럼 이 판례 변경으로 이해관계자들이 얻는 이익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채무자, 추심채권자, 그리고 제3채무자 모두에게 좋은 건가요? 네, 결과적으로 모든 당사자에게 더 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먼저 채무자 B는 소송이 각하될 걱정 없이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죠. 그렇죠. 추심 채권자 A도 나쁜 게 아니에요. B가 진행 중인 소송에 참가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만약 B가 이기면 자기가 또 소송할 필요 없이 그 판결을 이용해서 더 빨리 집행할 수 있게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제3채무자 C는 괜히 이중으로 소송 당하는 거 아니에요? B한테도 당하고 A한테도 당하고. 오히려 C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B가 소송을 계속할 수 있게 되면 A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거든요. 따라서 C는 진행 중인 하나의 소송에만 대응하면 돼요. 돈을 이중으로 줘야 할 위용도 없고요. 나중에 판결이 나면 그냥 법원에 돈을 공탁해버리면 모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 결국 불필요한 소송을 막고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자는 그 소송 효율성을 극대화한 판결인 셈이죠. 네, 오늘 정말 중요한 판례 3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첫째, 중도상환 수수료는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이다. 따라서 실질에 맞게 감액법리로 접근해야 한다. 네. 둘째, 소멸시효가 지난 빚을 일부 갚아도 더 이상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되지 않는다. 채무자 보호가 대폭 강화됐다. 맞습니다. 셋째, 추심 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자신의 채권에 대한 소송 자격을 잃지 않는다. 소송 경지를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다. 네, 오늘 처음에 짚어주신 3가지 키워드, 실질, 효율, 약자 보호가 모든 판결을 관통하고 있죠. 법이 더 이상 딱딱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더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법무사 수험생 위 실무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특히 2번째로 다룬 소멸시효 판례 변경과 관련해서요. 앞으로 오래된 채권을 가진 의뢰인, 즉 채권자가 찾아와서 채무자가 최근에 돈 일부를 갚았으니 소송해달라고 의뢰한다면 사건 초기 상담 단계에서 그 의뢰인에게 어떤 점을 추가로 확인하고 설명해야 할까요? 입증의 무게가 완전히 채권자에게 넘어온 만큼 우리의 사건 수임 전략과 소송 전략도 이제는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을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